자, 보시게 되면은 대손충당금의 그 대손충당금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 게 여기 매출채권 잔액비례법 12월 31일 기말 현재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율을 알려주고 그 금액 계산하고 전년도에 사용해서 남았던 대손충당금 빼주고 나머지 금액 계산하는 거 있었죠. 대부분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바로 입력하는 것들이었었어요. 문제 형태들이 그랬었고요. 자, 첫 번째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었을 때 지금 여기 계산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추정액 그 금액 설정을 하라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을 때는 전체 다 금액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손충당금 1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왔죠. 대손충당금이 사용하고 대부분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는 금액에서 만약에 잔액이 8만원이 남아있다면 보충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충법으로 하게 되면 2만원만 더 하면 되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근데 금액이 더 많아.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15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해야 될 금액은 10만원. 그럼 5만원이 더 남죠? 그럼 얘는 저기 대변으로 있었던 대손충당금을 차변으로 5만원 빼주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규정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은요, 판관비 차감 규정이라고 그랬었죠. 또는 판관비 부의 금액이라고 한자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라는 거 우리말로는 그냥 차감이란 뜻이고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비용을 줄여주니까 단기 순이익은 이익은 올라가겠죠. 뭐 그런 뜻. 자,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은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 분석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대손율은 각각 그때 책임자가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보통 회계 1급 정도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 그 대손 처리를 했는데 얘가 다시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됐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단기에 회수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올해 회수되는 경우 이런 게 있다 그랬었죠. 근데 단기에 똑같은 해 회수가 되면 앞에서 회계 처리한 거하고 똑같이 없애줘야 되는 것이지만 전년도에 외상매출금 못 받는다고 대손 처리했는데 올해 들어왔다면 무조건 계정 뭐만 쓰라 그랬어요? 대손충당금으로만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주로 얘가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상으로 대손 처리해 갖고서 돈 들어오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전 못 봤어요. 아, 이상민 같은 애는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래서 얘 매출채권은 총액주의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 이 대손충당금의 정책,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 규정인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규정이면서 평가하는 규정이라는 용어 썼었죠. 그래서 차감 규정이면서 평가 규정이다. 그 다음에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 물어봤을 때 자산 밑에 있으니까 자산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러셨었고, 자산을 갖다가 차감하는 규정이니까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는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써놨지만 장부가액이라고 안 물어보고 회수 간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경우도 있고 또는 순실현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볼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용을 알면서도 용어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 회수간액이 무슨 뜻인지 순실현가치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이나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문제 보신 분 있다면 요 용어로 문제가 나왔던 경우도 있었던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기타채권. 기타채권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기타 채권도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한데 상품이나 제품을 판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팔았긴 했지만 돈 받을 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대손상각비라는 용어 쓴다 그랬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쓴다 그랬어요. 계정 다릅니다.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써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고요. 대손상각비는요. 대손상각비는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는 판관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 왜? 기타 채권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해드렸던 거 항목 여기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면 대표적인 게 일단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상품 이외 또는 제품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우리가 돈 받을 거 있을 때 미수금 쓴다고 그랬었고, 또 약소금 받았어도 그냥 미수금 쓰시라고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재고자산의 계약금.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말이에요. 우리 토지를 산다, 건물을 산다 할 때 계약금 냈을 때 그때 선급금이라고 썼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썼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썼죠. 왜? 걔는 외부에서 건물을 살 때 계약금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토지를 사갖고 어떤 용도를 그건 상관없어요. 아직 유형자산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규정을 빌려 쓰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규정은요, 임시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 냈다 할지라도 재고자산을 갖다 사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줬는지 또는 유형자산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는지에 따라서 쓰는 규정이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니까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선급금이라고 쓰는 경우는 우리가 재고자산인 상품이나 원재료를 살 때 계약금으로 먼저 주고 그때는 선급금이라고 써요. 그러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을 살 때 계약금을 주면은 뭐라고 쓴다? 저는 정확하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아마 이 문제에 관련된 것도 아마 문제 풀어보시다가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문제 한번 설명해 드린 것도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당좌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유형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 쭉 해드린 거예요. 자, 교재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33페이지에 대해서는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이 매출채권 잔액비례법이라는 거 있다는 거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 두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서머리로 해놨어요. 왜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FAT 1급에서 교재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그건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설명 나와 있는 것들 거기 기말, 대손금, 회수 여기에 대한 항목들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금방 쉽다. 이거 이랬었지. 기억할 수 있으면 교재 보고서도 차후에 어떤 교재나 이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그때 또 보셔도 대부분 다 기억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당좌자산에서 두 번째인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상품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무 2급이죠. 또 제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전산회계 1급에도 TAT 2급에도 우리는 더 이상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제조기업의 대표적인 재고자산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제품, 제공품, 그다음에 원재료, 저장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품은 상품하고 똑같은 거니까 완성품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을 거고, 우리 회계 처음 배울 때 상품하고 제품의 차이점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근데 제공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공 중에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계정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 보기가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공품, 네 번째 원재료. 어라, 이 네 가지 다 재고자산인데,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 물어봤죠? 그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그게 제공품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따르게 여러분이 원재료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음에 재고자산 중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원재료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각각의 계정을 먼저 우리 회계 초기에 배울 때 외워놓으시고 그거를 물어보는 용어들이 내용들이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설명된 말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어저께 배웠던 현금성 자산도 제가 그런 내용 했었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리스크가 적고 이건 현금성 자산이라는 기종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는 계정을 무조건 외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약간 중급 단계가 되면은 계정들에 대한 암기는 기본인데 걔네들을 뭐뭐란 설명하는 말들 있죠. 걔네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기본이에요. 그 용어를 설명하는 말들.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하는 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 문장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우선 계정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재고자산도 우리 취득을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취득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라 되게 많죠. 근데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다 그 자산 명칭으로 기록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뭐만 빼놓고 단기매매 증권만 빼놓고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을 갖다가 우리 취득원가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은 원재료가 됐던 상품이 됐던 사고 난 다음에 우린 이 돈 주고 샀던 모든 그 상품이나 재고자산을 우린 총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총 매입액. 뭐 반품이나 애놀이 할인 없다면 그게 순 매입액도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그 매입액만 가르쳐주고 옆에 애놀이다, 할인이다, 매입 환출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거기서 주어진 매입액은 총 매입액의 의미니까 거기서 애놀이, 그다음에 환출, 그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다 빼주셔야 돼요. 빼주셔서 순 매입액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사뭇 얘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매입을 했다면 판 입장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애들이 할인해 준 거, 그 다음에 매출 환입한 거 빼고선 순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 똑같은 원리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재고자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려드렸던 거 처음 우리 회계 배울 때 했던 그 항목이 바로 얘였었어요. 상품 계정 기억나시나요? 상품 계정에서 기초재고, 단기 매입, 그다음에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 계산되는 거 이 활용도가 상당히 많았죠. 그죠?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을 주어야 되느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왜 이거 꼭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할 때 또는 제품을 매출할 때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문 생산이나 고가품이나 판매되는 그 빈도수가 적은 그런 그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원가하고 이익하고 바로 나누어서 분기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할 때 워낙 빈도수가 많고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을 상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원가하고 이익을 나누지 않고 그냥 포함된 금액으로 여기 이렇게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그냥 매출로 다 포함시켜 버리죠. 이 매출액 안에는 뭐뭐가 있어요. 원가도 있고 이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이거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얼마가 원가고 이익은 얼마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가와 이익을 알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최소한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원가하고 이익을 계산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 배경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품 계정에서 중요했던 거 판매 가능해, 이건 안 까먹었죠? 판매 가능해 까먹지 마세요. 제품도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사이의 관계, 매출원가,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여기 기말재고가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죠. 왜? 양쪽은 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자산하고 이익하고 자본하고 법인세, 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꼭 외워놓으시라고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과대계산, 과소계산, 계정 처리 누락한 거에 대해서, 오류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들, 문제들 여러 번 보셨었죠.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알면 나머지 거 다 알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과대, 과소, 계산된 것들, 영향을 찾아내는 것들 배우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아까 얘기했던 매출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매출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손익 구분에서 매출원가가 계산되면 당연히 매출 총익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됐던 그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원가와 매출 총익, 그게 확정이 돼야지 당기순위까지 그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기말재고와 관련된 거 평가. 이번에는 여기 기말재고에 대해서 이 금액이 하나로만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방법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린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된대요. 하나는 수량, 또 하나는 단가를 알아야지 기말재고 금액이 화폐 금액으로 얼마인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들 나시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계속 기록해 놓으면 기말에 창고에 몇 개 남았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니면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창고에 가서 실제로 세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기록 장부하고 실제 창고에 그만큼 있는지를 대조 확인하는 혼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방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이 아주 원가 재고자산에 대한 값을 정확히 반영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포스 시스템이 대표적인 거라 그랬었죠. 근데 얘는 물량의 흐름도 정확하겠죠. 사왔던 거 그대로 팔린 대로 기록이 다 될 테니까 제일 정확하고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얘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걸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우리 주변에서 전국망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여러분이 여기 매장 같은 데 가시면 포스로 띡띡 쏘죠. 그게 바로 포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근데 주로 유통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반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투자는 못하겠고,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말재고의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품이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의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전제조건이 전제조건이 뭐였었어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예제들을 보시게 되면 매번 그 상품을 취득할 때 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런 전제조건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순서도 이렇게 그대로 외워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쳐서 우리는 가중평균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었죠. 그럼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의 관계는 아까 위에서 배웠던 그 비례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드렸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예로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원래 그 교재가 옛날에는 회계 원리 교재에 나왔던 거였었거든요. 여러분이 봤던 처음에 그 총론 전체만 나온 게 아니라 회계 원리 교재에 요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스캔 뜨면서 전산회계 운용사 자료 보니까 얘가 전산회계 1급에서 사용됐던 예제를 그대로 다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어보고 문제들 천천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네 가지를 갖다가 한 예제로 금액을 다 계산해 보면은 그 크기, 기말 재고의 크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른 문제 갖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보기로 하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맨 밑에 기말 재고,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과 여기 매출원가 얘는 비용이라 그랬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얘는 위에서 설명했던 거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표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이 결정이 됐는데 재고자산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고자산이 우리 뭐죠? 우선 재고자산을 결정을 했는데 기말 재고 수량이 100개고 창고에는 90개밖에 없다. 수량이 차이 나죠. 수량이 이 차이 나는 걸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써주기로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한 번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금방 하실 거라고 보고요. 수량이 이렇게 10개가 차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얘가 우리가 창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얘가 정상이야. 10개 정도 차이 날 수 있어.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매출원가 처리해버린다 그랬죠. 판 것처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재고가 수량이 절대 차이가 나면 안 돼. 다이아몬드 100개 중에서 10개가 차이 나면 그게 상식적일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그럴 때는 비정상이죠. 근데 없어졌다 그러면 얘는 그때서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이 계정의 명칭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정상이다 그러면 뭘로 처리해라? 매출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비정상이다 그러면 비정상 감모손실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걔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 정도까지 구분하려면 이거는 세무 2급에서도 난이도가 있거나 세무 1급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어느 급수에서 나오건 간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처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세무 2급에서도 계산까지 하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수량이 차이 났을 때 계정을 어떤 걸 쓰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수량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알겠어. 대변에다 못 써야 돼요. 상품이나 제품의 수량이 없어졌다며 그럼 걔 재고자산 빼줘야 되겠죠. 그럼 그 재고자산은 판매된 거예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판매된 거 아니죠. 제가 왜 판매됐냐고 물어봤어요. 타계정 대체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 재고자산이 판매가 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면 적요란에다가는 타계정 대체라는 거 몇 번? 8번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수량은 다 맞다고 치고요. 지금 결산할 때 보니까 지금 우리 단기매매 증권처럼 우리가 사왔던 재고자산의 단가는 1,000원이야. 근데 얘를 시장에서 팔면 지금 900원밖에 안 준대. 어라? 그러면 시장의 값어치가 더 떨어진 거죠, 지금. 우리 게 더 비싼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거 처리할 때는 평가한다 그랬었죠? 이거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이. 단기매매 증권의 그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값을, 단가를 평가했더니만 시장의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그 계정의 이름을 떨어진 금액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쓰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거 잔고 금액이 단가가 1,000원이고 시장 가격은 1,200원이야. 그럼 그거 우리가 더 이익으로 인식하느냐? 그건 안 한다 그랬죠. 시장 가격이 우리 잔고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만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법이라는 용어도 쓴다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또 얘가 다시 금액이 떨어졌던 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환원시킬 때 대손 충당금 환입시키는 것처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써놓고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쓰는 건 똑같은데 어디까지만 처음에 손실로 인식한 그 부분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1,000원짜리였던 게 9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다음에 얘가 1,2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더라도 그 환입시키는 거는 얼마까지만? 1,000원까지만 다시 환입시켜야지 1,200원 다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이론 문제에서 설명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보면서 그때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암기 상태로는 이건 10중8구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무조건 우리 회계할 때는 암기의 대상은 암기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해의 대상은 암기 전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건 여러 번 해보면 되는데 얘가 세무 2급에서 그나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회계 1급에도 나왔지만 세무 2급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에 대한 그 내용을 해드렸고, 그럼 이렇게 재고자산의 단가가 왜 우리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격보다 1,000원인데 시장 가격은 왜 900원밖에 안 되지? 아니 그 이걸 용어로 문제 요거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내가 사갖고 온 물건이 지금 시장에서 더 싸게 팔리지? 나는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시장에서는 왜 지금 8,000원에 팔리지? 열받네. 왜 그럴까요? 아, 옷 얘기할까? 그런 경우 없었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있어요? 지혜 씨는 이해를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뭐 있을까? 내가 뭔가를 샀는데 값이 더 싸, 지금. 예를 들 만한 게 없을까? 상당히 난 싸게만 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은 의류 같은 것이 관심 많죠. 의류 중에서도 신상은 비싸죠. 근데 신상이니까 나만 샀을 때는 왜 백화점에 가면은 아니 백화점이네 드라마 보면은 백화점 다 사준다는 남자들 있잖아. 그죠? 신상 사러 신상만 또 사는 우리 귀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불러요. 신상만 나오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얼리 나오자마자 빨리 나한테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럼 당연히 처음 나왔으니까 비싸겠죠. 그런데 그게 인기가 좋으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맞다 요거 걸렸다. 올해는 이게 많이 팔리겠네. 그래서 대량 생산한 날 있죠. 그럼 가격이 보편적으로 30%에서 40%가 떨어져요. 그걸 이용하는 기간은 기껏해야 2개월 내지 3개월이에요. 여성들 요즘은 주기가 더 빨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대량 생산되는 그 체제까지만 고기까지만 향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 먼저 샀던 사람은 또 그 입어야 안 입어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자기가 이제 신상 입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우연치 않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그때 각주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 이런 경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진부화라고 불러요. 진부화.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부화가 돼버렸어. 아니 얼리 어댑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남들이 다 입고 다니는 거 이 사람은 입고 다니기 싫은 거야. 아무리 비싸도.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가방 같은 것도 있죠. 루이비통인가 그런 가방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짝퉁들 많이 다니고 나면은 그렇죠. 여러분 짝퉁하고 진짜하고 진품하고 찐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명품이 뭐 있는지는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명품을 갖다 걸치고 있으면 그 금방 지난번에 보니까 아 미친놈이긴 하지만 양말까지 알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취미생활로 명품에 대한 그 품목들 어떤 유형들 이름들 명칭 있잖아요.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내가 사지는 못했어도 왜요? 그거 상대방 알아주면은 상대방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걔네들은 자기 알아달라고 그거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히 어디 많으냐면 광고업계 많아요.
광고업계,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다음에 스포츠 얘네들, 스포츠 선수들은 보편적으로 좀 거시기하죠. 근데 돈은 있어. 근데 그걸 알아주면은 이 지갑이 또 열린 지갑이네. 그런 거 좋잖아. 나는 한마디만 해줬을 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와이셔츠에서 그 옷을 입었길래 어디 거 입었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아세요? 그래서 거기 양말도 그런데요. 그게 나야. 양말도 되게 비싼 거 신어야지 걷는 폼이 지금 나나 봐요. 보니까 대부분 명품들 몇 개를 걸쳤어. 알아줬더니 그래도 이런 거 알아봐 주시니까 안목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나도 열심히 외웠어요. 그렇지. 외국인들이 좀 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제가 광고업계에 있을 때 그 내용을 그때서 알았어. 그래갖고 책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서는 요즘은 책 구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전문적으로 그 명품에 대한 것들을 서술해놓은 책 그런 거 취미 삼아 봐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돈 있으면 사시는 건 좋은데 상대방은 있잖아요. 의외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로열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알아보고 대신 여러분들은 약간 거리를 좀 둬야죠. 같이 거기 물들으면은 파산합니다. 참고로 그런 것도 지식적으로 알아줄 필요가 있어. 지식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아주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죠. 내가 똑같은 컴퓨터를 샀는데 내 거 고장났어. 어딘가 지금 흠집이 났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야지 다 이해가 되려나? 지금 제가 쓰는 거 보니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최신 신상이라 할지라도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갖고 옆 끝에 조금 찌그러져도 값어치가 확 떨어지죠. 손상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체와 올해 나왔던 거 지금 갤럭시에서 S20 나오긴 했지만은 갤럭시 S10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1년은 됐어요? 하여튼 얼마 안 됐는데 나오자마자 거의 값이 바닥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게 그러면 지금 매장에 가면 갤럭시 10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S20하고 S10 사라고 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합니까, 거기서? 아니죠.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닐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중고값은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 오랫동안 안 팔렸던 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는 재고를 얘기했었어요. 의류 재고 2월 상품 이건 오랫동안 안 팔렸다가 다음에 또 팔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똑같은 거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장기체 오랫동안 안 팔리는 걸 장기체화라는 용어로 쓰이고요. 진부화는 기술 그때 설명해 드릴 때 USB 2기가짜리하고 USB 지금 32기가짜리하고 2기가짜리가 더 비싸. 그럼 여러분 그거 사겠어요? 안 산다 그랬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원가 상승. 지금 2기가짜리는 창고에 왕창 쌓여 있어. 근데 내가 사갖고 왔던 원가 더 비싸. 만들 때 32기가 만드는데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드는데 2기가짜리에 여기 32기가짜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15,000원 들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4가지 단어 키워드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손상, 장기체화, 진부화, 원가 상승. 알겠죠? 단어는 더 줄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외워야 될 게 많은 것들은 앞에 글자만 돼서 손장, 진원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어서 했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쓰라는 문제 안 나오잖아.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으라 할 때 고르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또 재무자산에 대해서는 여기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까지 해서 당좌자산의 마지막 거였던 재고자산의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재고자산 그거 감모손실할 때요. 네.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둘 다 으흠. 사계정 부채로 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이 없어진 건 똑같아요. 그죠? 아닌가? 없어졌잖아.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다 태기적 부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차이. 근데 왜 원가가 상승해요? 저가가?
원가가 상승했는데 왜 저가가 되냐고요? 원가가 만드는데 아니 원가가 상승하는데 저가가 아니라 저가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즉 원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데 1,000원 주고 만들었던 걸 1,200원 주고 만들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익은 떨어지겠죠. 그죠?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겠느냐고요. 그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재고 자산은 지금 값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격이 지금 걔는 없다든지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15,000원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걔를 쓸 수가 없잖아. 팔리지도 않을 거고 돈은 더 들어가고 그럴 때 저가법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사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다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인식. 재고자산의 인식은 지난번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얘는 사실상 그 FAT 1급 교재는 안 나왔었어요. 여기 TET 2급 교재에 재고자산의 인식이란 타이틀로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로 할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뭐 써달라고 하세요. 재고자산의 인식이라는 용어는 우선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사올 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선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지금 우리 재고에 결산대가 됐단 말이죠. 운송 도중에. 그러면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성품, 그 다음에 시용품. 지금 우리 제품을 파는데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그래서 주문한 사람들한테 그 우리 제품 보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결산대가 됐어.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저기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을 일주일 동안 써보고 살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 물건을 보내준 그 제품의 가격이 1억 원이야. 1억 원어치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결산대가 겹쳐가지고 그러면 1억 원 그 소비자들한테 준 거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판단할 줄 아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이제 세무 이급되면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실수하지 말라고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지금 미국에서 산다고 쳐요. 그러면 돈 물론 다 보내줬어요. 상품이 배에 실려서 태평양 지금 건너오고 있어요. 근데 결산대가 됐어. 이 상품의 값은 1억 원이에요. 지금 우리 상품의 재고 금액은 2억 원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지금 이 재고자산을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했으니까 오니까 우리 거에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됐어요? 반대로 할게요. 우리 상품을 갖다 미국에 수출해요. 계약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창고에 2억 원어치 있고 지금 얘 운송 중에 있어요. 계약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그럼 이 1억 원은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반대로 판매가 된 거죠. 문제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매입하는 경우와 판매하는 경우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약 조건도 똑같은데 나 이거 알아. 그러다 홀랑 틀려. 왜? 판매했느냐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매입하느냐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했던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경우는 판매가 된 거니까 우리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케이스인 거고 매입한 경우는 오는 경우니까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서 3억 원이 돼야 돼. 무슨지 알겠어요? 세무이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뭐 경우라고 해보자. 실제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는 일이잖아. 뭐 그걸 판단할 줄 아는지 그걸 물어보면 되니까.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얘는 개별적으로도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할 때 재고자산 입력해서 기말 재고 그때 세무이급에서는 얘가 딴질 걸어놓는 게 얘였던 거 지난번에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품 얘는 구매 의사를 밝히면 구매 의사가 있다. 그 금액은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구매의사 아직 없어. 1억 원어치 내보냈는데 구매할게요라고 한 그 답변 받은 게 4천만 원. 아직 아무런 저희가 없으면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만 재고에 포함시키고 판매의사, 구입의사를 밝힌 그거는 판매된 것을 보니까. 반대로 판매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는 재고만 꼭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적성품 지난번에 이거 누가 질문했었는데 제가 얘를 교보문고하고 출판사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출판사에서 책 1,000권을 갖다가 교보문고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교보문고로 책을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고만 여기서 놓고 팔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교보문고에 있는 그 1,000만 원어치 재고가 있었다면 그걸 우리 결산할 때 재고에다 포함시켜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위탁자, 교보문고는 수탁자라고 불러요. 되셨죠? 이 수탁자가 1,000만 원 갖다 놓은 것 중에서 지금 300만 원 팔렸어요. 그러면 재고에는 얼마만 반영해야 된다? 700만 원만 반영해야 된다. 반대로 매출액은 얼마를 반영해야 돼요? 300만 원 반영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랍니. 10분 쉬다 가자.